내년도 하반기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경제가 침체로 가면 미국 주택 시장도 분명히 한 방 크게 맞을 수 있어요. 미국의 러셀 리턴을 보면 네네. 여전히 연초 대비는 낮아요. 52주 신저가를 찍어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네네. 50 연초 대비는 낮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려, 즉 금리가 높아서 한계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이미 러셀 리턴에서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된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하반기 흐름들까지 나오려면 생각보다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빠져야 깨져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허들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를 잘 안 타는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 고용시장 보면 빅테크 쪽에서는 감원이에요. 서비스업 쪽에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서 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알아서 또 경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원 줄여가지고 비용 세이브 해놓고 그렇죠. 또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이 테크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까지 망가져야 S&P랑 나스닥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통의 경기 침체가 와갖고는 안 되고 정말로 무슨 약간 쇼크나 금융위기 비슷한 게 한 번은 와야 네. 되니까 그러려면은 조금 허들이 높게 있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 신봉하는 저는 장단기 금리 차가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는 이른바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네네. 명저입니다. 네. 한국의 채권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데이터로 분석했던 바로는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각도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미국 경기 이렇게 짱짱하냐? 근데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아직 시기가 안 온 거지. 아니 우리가 쇳덩어리도 이게 달궈져 있으면 물 한 바가지 부었다 해서 절대 이게 안 식거든요. 네. 이게 아이스 박스로 그냥 확 감싸야 한참 뒤에 지나야 열이 식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돈도 이렇게 많이 퍼부었고 갑자기 경제 활동이 멈췄다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 이 고금리 좀 올렸다고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경기가 금방 사그라들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치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침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략 내년도 하반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무조건 내년도 하반기가 오면 경기 침체다 이런 건 아니고 장단기 금리 차 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2년, 10년 스프레드가 아니에요. 3개월. 예, 3개월과 10년 스프레드가 더 정확한데 네. 3개월하고 10년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게 딱 정확히 작년 10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 한 17개월, 18개월 정도 지나야 그때께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 왔으니까 네. 그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늦게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좀 늦게 올 가능성은 더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흔히 말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하면서 미국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미국이 조금 침체 오는 속도가 시기가 좀 늦어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래도 오긴 온다.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1년 반보다 좀 늦은 한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하반기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말로 침체가 오면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그래도 좀 뭐 일부는 받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모기지 금리가 7.9%를 찍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모기지 금리는 3%대 후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옛날에 싸게 받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리파이낸싱 하고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정도면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랑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이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바꾸는 순간 이게 7.9% 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시장도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오히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요. 네.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건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매물을 안 내놓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그
주택 구입할 때 30년 모기지 할 때는 3% 중반에 받았는데 이거를 내다 판 순간 새로 딴 데 가서 금리 받으면 신규 금리 취급 금리는 거의 8%거든요. 네. 그러면 이 총 맞지 않고서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은 안 나오고 미국도 역시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신규 주택의 그 착공이나 이렇게 준공되는 게 적으니까 물량이 좀 부족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경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비록 지금 금리 낮게 내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금리 모기지를 팔아버리고 집을 팔고 새로 살면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지만 내가 당장 지금 3% 중반도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면 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침체로 가면 미국 주택 시장도 분명히 한 방 크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한 4% 가까이 내는데 그 네. 4%가 내 월급에서 엄청난데 내가 실직을 했어. 그렇죠. 그럼 파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고용 시장이 짱짱하니까 아직은 버텨주는데 그래서 그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많은데 당분간은 버틸 거다. 네. 근데 최근에 실업률이 느리긴 하지만 좀 올라는 가잖아요. 그래 3.9%까지 올라가 있죠? 예, 3.5가 저점이 오고 3.9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얘가 4% 뭐 4% 중반 5% 가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월급을 못 받는데 이거 이자 내는 게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언젠가는 올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택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때 가면 또 크게 충격이 뒤늦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입장에서 반론을 네. 한번 펴보면 네. 알겠는데 우리는 실업률 4.4% 되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할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근데 오늘 이게 원래는 주식 좋고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을 저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조금 이제 워낙 주가가 빨리 올라가지고 리스크 네. 요인을 점검하는 걸 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말과 내년도 초까지는 뭐 비록 주가가 2,500까지 빨리 올라오긴 했지만 길게는 내년 2분기까지 좋다고 그러셨어요. 예, 지금. 일단은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치면 네. 뭐 한 2,500 이상도 저는 좀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단기 시황뷰는 주식도 좋다는데 네. 그 라파엘 보스틱도 그렇고 뭐 다른 연은 총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 금리 인하하면 되지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그 역전됐다가 풀리면서 경기 침체가 와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신호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될 때.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는 언제냐?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네. 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로 가면 처음에 자산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거 좋은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 한 번도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긴축도 선제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완화 역시 선제적이질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 자체가 경제지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4% 이상 올라가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럼 그때부터 막 금리를 막 50bp, 100bp씩 내려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내리거든요. 찔끔찔끔 내려요. 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랑 금리가 하락되는 속도가 훨씬 경기 하강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정상화되지만 오히려 번번이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다음 사이클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해 주겠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못 쫓아간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패착? 알고도 당하는 거 이거를 과연 피할 수 있을까? 네네. 늘 항상 이번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늘 항상 똑같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 이맘때 정도는 그런 또 위험이 또 커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내년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아직은 즐길 시간은 좀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고용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아니면은
뭐 경기 GDP 성장률이 꺾일까요? 생각하고 있는 경기 하강의 첫 번째 시그널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가장 빠른 건 결국 소비. 소비. 예,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소비가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뜨겁죠, 진짜. 예. 그러니까 도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를 보고 연준 멤버들이 야, 이건 경착륙 없다. 너무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소비의 원천이 결국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비의 원천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비의 원천은 현재 소득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저기 월급이 좋아. 근데 내가 내년에 재계약이 안 돼. 뭐 2억이라고 칩시다. 네. 내가 지금 당장 임원이어가지고 2억인데 내년 되면은 내가 이제 재계약이 안 돼서 그 월급이 안 나올 것 같아라고 하면 소비를 내가 2억 받을 때까지 하다가 내년에 안 받을 때부터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줄이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줄이겠죠. 지금부터 미리 줄여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현재의 소득도 있지만 미래의 소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직은 미국 경제 상태도 괜찮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좀 써도 되지. 나 코로나 때 못 썼고 나 놀러 가지도 못했고 외식도 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경제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나는 일자리 여전히 탄탄한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몇몇 갑자기 정리를 하고 이런 게 보이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줄여야 되겠네. 네. 라는 게 저는 분명히 미국 소비 지표에 먼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해야죠. 그 자동차 쪽에서 이미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할인 판매와 재고 증가로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에서 제일 앞단이잖아요. 제일 비싼 내구 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만 못 사고 은행 대출을 껴야 되니까 은행 대출 영향을 치명타로 받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자동차 주식들이 뭐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워낙 잘했으니까 그나마 버텼는데 미국의 포드 뭐 테슬라, GM 다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얼음이 이게 물에다가 딱 담그면 그 주변부부터 녹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여전히 코어는 땅땅한 얼음이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그것도 얼음이 물에서 녹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약한 고리에서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징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빌 에크먼이라는 이 양반이 미국 경제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이 사람도 뭔가 감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저의 우상인 빌 그로스 형님도 자동차 할부 판매의 연체로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모기지 시장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안 주고 있지만 어쨌든 고금리가 어느 분야에서는 지금 부담을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부터 소음시 이제 녹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이게 저 변두리에서 일이니까 코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고 있는 거죠. 뭐 한 4%까지 10년물 금리가 우리 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거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네, 그렇죠. 뭐 한 내년도 한 뭐 상반기계로 봤을 때는 네.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10년물 금리가 4%까지 떨어진다면 뭐 네.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몰핀 효과처럼 네. 좋아지는 걸로 느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뭐 채권 시장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지만 이거는 대세가 아니다. 주식 시장의 상승세는 대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채권 시장의 상승세는 채권 시장은 이미 금리의 고점을 받기 때문에 대세가 시작됐다. 계단적 뭐 단계별이든 계단식이든 뭐 내지는 뭐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흘러내리든 뭐 지금보다 금리는 계속 조금씩 낮아질 걸로 봅니다. 자꾸 얘기를 안 하시네. 대세 상승이라고 보시는 거네. 채권은 대세 상승이죠. 근데 그렇게 보시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는 또 전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세 상승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기준으로 작년에 9.1 찍고 올해 6월에 3.0 찍고 지금 3.7인데 제가 자꾸 그 제 물가 예측 모형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연초부터 봤어요. 네. 제가 연초부터도 상반기 말까지 물가 떨어지다가 7월부터 물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미국 물가가 조금 반등을 해요. 네. 근데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미국 물가가 2% 중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네. 전년 대비. 예, 전년 대비.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어쨌든 전년 동기비든 숫자 노름이든 올라갔다가 다시 내년 되면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요인 때문에 다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은 내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예. 아 근데 미국의 절대적인 물가 지수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냐면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이나 아는 분들이 야, 너 미국 와봐. 지금 미국 물가 엄청 높아. 맞아요. 너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달라요. 네. 물가는 이미 높아졌죠. 네네. 그리고 절대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죠. 그렇죠. 물가가 제자리면 물가 상승률은 빵이 빵이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높아진 물가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물가가 9.1까지 떨어졌으면 거꾸로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네. 근데 얘가 9.1 갔던 물가가 3%를 찍더니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저에 깔려 있는 물가의 상방 요인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인플레가 구조적인 요인이 저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대 4%대 물가를 보려면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갔던 만큼 매년 올라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는 가겠지만 올라가는 그 폭하고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물가는 계속 높지만 지표로 보는 물가 상승률은 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물가 엄청 높은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와? 라는 현실과 물가 데이터의 괴리도가 저는 내년에는 발생할 걸로 생각이 돼요. 사실은 월급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 보면 임금 상승률이 뭐 매년 전년 대비 지금 한 3, 4%대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뭐 다른 나라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그 급여가 보장이 그러니까 보존이 되니까 임금 인상분 커버도 분명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럴 수 있죠. 특히 또 요즘 미국에서 또 자동차 파업해가지고 임금 엄청 땡겼잖아요. 네, 아직 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네. 하여튼 고물가 환경은 이어지는 건 맞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또 예.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우리 그 금융가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안정되는 거다 내년에는. 네. 뭐 그렇죠. 숫자로 봤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 2%대 중반 미만의 네. 인플레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3%를 깨고 내려가는데 실패를 했 거거든요. 지금 다시 네. 올랐는데 내년도에는 3% 이하로 한번 간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시장은 프라이싱을 할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물가 지표를 예측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가격 변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로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내려가면 미국채 금리도 5%에 있는 게 너무 높은 거죠. 네네네. 실질 금리가 너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아마 금리도 조금씩 낮은 레벨로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네. 네. 꼭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게 있다면. 티나의 시대가 가고 타라의 시대가 왔다. 네. 예,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네. but 주식. 네.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2, 3년 동안 주식시장으로 그렇게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갔던 이유. 근데 그 이유는 저금리니까 네. 주식 말고는 투자할 데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채권의 매력이 너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떨어져봤자 4% 중반인데 네. 여전히 높죠. 그래서 타라는 뭐냐면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s. 주식 외에도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굳이 현금을 다시 줄이시고 채권과 주식을 같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압도적으로 지금은 주식이 유리하고 채권이 불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주식 채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네. 사실 뭐 5% 이상에서는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PER 20배 넘어갔었을 때는 네. 채권이 확실히 쌌던 거고 네네. 근데 다시 최근에 떨어져서 한 18배 정도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드갭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뭐 떨어져도 여전히 한 4% 중반의 채권과 뭐 PER 뭐 18배, 20배인 미국 주식, 뭐 우리나라 PER은 훨씬 낮지만 네네.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일드갭 상에서 봤었을 때 네. 약간 하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식도 좋지만 채권도 훌륭한 투자 대안이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 네. 요 흐름을 한두 분기 정도는 이어가다가 내년도 또 어느 시점인가는 다시 또 주식이 좀 비싸져서 얘를 또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둘 다 가져가도 괜찮다. 네. 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채권 금리는 무위험 자산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보증해 미국 채권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체이기 때문에 무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18배라고 말씀하셨는데 PER 18배는 수익률 한 사람은 약 5.8% 네네. 정도가 되는데 이건 위험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그렇죠. 있는 위험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채권의 매력이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 보았던 것만큼 주식시장을 아주 좋게 보기에는 저도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싸져서 반등의 기회는 얻었지만 반등일 뿐이지 네.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까지 보지는 않는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이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한번 괜찮아요. 질러보세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왔는데 딴 데서는 실컷 했는데 각도기 TV 좀 늦었어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100포인트가 빵 올라가는 바람에 네.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얘기를 그래서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깊이 파지 않으셨죠? 아유 이렇게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네. 질문을 다른 데서는 못 하시죠. 아니 그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아유, 거죠. 아닙니다. 네,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계속 이렇게 그 중간에 좀 이번처럼 다음번에는 큰데 먼저 나가지 말고 저희 먼저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뷰가 바뀌면 네. 먼저 꼭 이번에도 연락 콜을 하도록 주셔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편하게 네. 깊이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어려운 채권 얘기지만 재밌게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종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